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새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2월의 두 번째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턴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초봄 날씨를 보이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 덕에 올봄 꽃 소식도 앞당겨졌다고 하죠. 이미 지난달 26일 서울 홍능숲에서 복수초 개화가 관측됐는데요. 평년 개화일에 비해 2주 이상 빠릅니다. 또 서울 기준으로 개나리가 3월 21일에, 진달래는 3월 24일쯤부터 평년과 비교해서는 3일에서 5일가량 빠르게 만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오늘도 5만 명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머지않은 곳에 봄이 찾아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숲을 찾아서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 달래보시고요.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찾아오는 새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걷기 좋은 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채소입니다. 고대의 올림픽 선수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서 이것을 즙을 내어 먹었다고 하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중국인들은 이것을 식사 때마다 즐겨 먹어서 심장병의 발병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선 노동자들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천연 보양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이것은 양파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7248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9193, 6970번을 비롯한 1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7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격리 발표 이후 40여일 만인 지난 8일에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 물량을 우선 매입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조국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3시간 동안 공개 입찰한 건데요.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9일에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20만 톤 물량 중 73%가량이 낙찰됐고, 낙찰 기준인 입찰 예정 가격도 시세보다 낮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이 매입용 입찰이 8일에 시행되고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정부가 2021년산 쌀 중에서 수요량보다 많은 2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분리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런 명목으로 지난 8일 우선 20만 톤의 쌀을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매입 방식이 좀 특별했는데요. 쌀 매입을 희망하는 다수의 신청자가 각자의 판매 가격을 써내면 이 중에서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순서대로 매입을 하는 이른바 역공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 가격 입찰 방식인 건데요. 지난 8일 농협의 인터넷 사이트인 조곡공매 시스템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역공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다음 날인 9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역공매 방식의 입찰 결과를 보면 쌀 20만 톤을 매입하겠다는 정부의 그 낙찰 물량은 전국 그러니까 쌀로는 14만 5,280톤입니다. 목표량 대비 72.6%가 낙찰이 됐고요. 27%나 되는 물량이 유찰됐습니다. 낙찰 업체 수는 모두 198개소인데요. 이걸 좀 세분화해보면 농가가 63곳, 농협이 129개소, 또 민간 RPC가 6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의 낙찰 가격은 이 벼 한 포대 40kg 벼 한 포대 기준으로 63,763원입니다. 네. 이 가격을 적어내면서도 이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농민들의 문제 제기도 상당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 역공매 방식 자체가 농민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쌀을 판매하려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희망 가격을 써야 한다는 건데요. 입찰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야지 최종 낙찰되기 때문에 농민들 간에 또 농협과도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경용 쌀 매입 방식을 역공매 방식,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밝혀졌을 때부터 농민분들의 우려와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입찰 예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웠는데요. 지난 9일 이 시장경리국 입찰 결과가 다 발표된 이후에도 입찰 예정가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에 왜 입찰 예정가를 밝히지 않는지 물어봤는데요. 앞으로 시장 격리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예정 가격을 밝힐 수 없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날 이제 결과는 바로 나온 건데 그걸 본 현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농민분들은 입찰 예정 가격을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써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깜깜이 시장 격리였다. 쌀값 안정이 아니라 쌀값 하락을 유도한 시장 격리였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5개 농민단체, 그러니까 전국 쌀생산자협회,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력경영체 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또 쌀 생산을 많이 하는 전남 지역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는 등 이 시장격리 이후의 파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차례 해본 건데 이번 방식에 대한 현장의 지적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 5개 농민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쌀시장 격리 매입 방식에 2가지 정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너무 낮은 입찰 예정 가격인데요. 이 정부의 입찰 예정 가격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5개 농민단체들이 전국의 상황들, 낙찰 가격들을 다 조사를 해서 추정한 입찰 예정 가격은 40kg 벼 한 포대 기준으로 64,100원에서부터 64,300원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4,300원이 기준 가격이었다라고 하면 이 가격보다 이하로 써내야 낙찰 조건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산지 쌀값을 이 벼값으로 환산을 하면 40kg 기준으로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7만 원인데 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이유로 이 사들인 이 벼는 6만 4천 원 선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중 쌀값인 현재 시세 7만 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농협 조합장이라든가 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은 쌀값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게 이 가격을 지지해달라고 시장 격리를 바란 건데 이번 입찰 예정 가격은 시세와 비교해서 너무 낮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 7만 원인데 이제 6만 4천 원 기준이 나온 건 어떤 근거였을까요? 네, 성명서를 낸 5개 농민단체가 그 부분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농협에서 수매한 가격의 평균값이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쌀 수매가가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값이 비싼 편인 경기도 지역의 수매가,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수매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가로 결정했다는 이런 정보도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경기도의 수매가 또 강원도의 수매가를 포함해서 수매가 평균을 다시 내봤더니 6만 8천 원 수준이 됐습니다. 네. 이 농민단체들은 바로 이 점을 공격했는데요. 입찰 예정 가격이 되도록 낮아지게 기준을 조작한 것 아니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낙찰 가격은 이 가격 자체가 이제 온전히 또 농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벽값이기 때문에 쌀로 만드는 정선비, 또 수분 조절에 들어가는 비용, 포대 비용, 상차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하면 실제 판매가는 한 6만 1천 원대로 또 한 번 낮아지게 됩니다. 네. 자, 농민단체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은 어떤 게 남아있나요? 네, 정부가 이번 시장격리 매입 방식을 발표하면서 이 농민 소유의 쌀을 우선 매입한다, 이런 조건을 크게 앞세운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매입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낙찰 물량 중에서 농협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장격리를 하는데 여러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최소 입찰 물량이 100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농들의 참여가 봉쇄된 점도 문제인데, 농민단체가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한 것은 바로 입찰 예정 가격 정보를 농협 간에는 공유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가격 정보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입찰을 하루 전인 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이 입찰 예정 가격을 묻는 지역 농가에 이제 근접한 정보를 알려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의원실에 그 보좌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입찰 예정가를 알려준 건 절대 아니다, 그건 우리도 모른다, 다만 지역에서 하도 궁금하다는 이제 민원성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농협에 상황을 좀 물어봤더니 수매가의 평균 가격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걸 전달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전달한 수매 가격이 6만 4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지역에서는 입찰 기준 가격이 한 6만 8천 원 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던 때라 이보다 한참 낮은 6만 4천 원대를 얘기한 의원실이 입찰 가격을 떨구는 역할을 한다면서 맹비난을 받게 됐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원실의 정보가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그랬군요. 이 시장격리제가 양곡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제도인데 가격 안정도 좀 하고 농가 소득도 지지하는 목적을 어떤 식으로 좀 실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쌀시장격리제는 지난 2020년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정부는 30여 년간 이 추곡 수매가 또는 쌀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쌀값을 일정한 수준에서 책임져 왔다는 것인데요. 주식이면서 또 농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쌀을 그만큼 중요한 품목으로 관리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또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직불제가 개편되면서 이제 공익직불제가 도입이 되고 변동직불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지지하는 정부 정책도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 자리를 대신에 들어온 게 시장격리제도였습니다. 이번 시장격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쌀값 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 시장격리는 시기도 너무 늦었고, 또 격리 방법도 이번처럼 농민들의 소득 문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격리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혹은 자동으로 쌀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네. 무엇보다 이 시장격리 가격은 최소한 수확기 산지 평균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쌀 시장격리가 발동이 됐는데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섰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숲으로 가볼까요? 네, 코로나 우울감,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건강한 사람도 장기간 계속되는 불안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데요. 우울감은 걷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햇볕을 쏘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와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불안 심리에 대해서 이정한 연세대 정신과학 교실 교수는요.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교류 자체가 적은 게 아마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우울감이 오래가면 우울증이 된다는데요. 공원이나 숲속 걷기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갖는 방법을 찾아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요. 이 코로나 블루가 걷기를 하지 못해 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단절과 고립이 우울한 고독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북 모악산 마실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악산의 마실길. 마실은 마을의 사투리이기도 하지만요. 이웃에 놀러 가거나 일손을 도와주러 간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서 마실 간다는 거는 실제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텐데요. 이에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실길이라는 말이 더 절박하게 다가왔는데요. 어머니의 넓은 품 같은 모악산의 마실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며 오랜 시간 흘러온 문화가 깃들어 있다. 걸음걸음 이어진 마실길은 바쁜 일상 속의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나지막한 담장들을 보면 왜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길이라 불리는지 알게 된다라는 글이 상당히 찡하게 다가와서 일부 답사를 했습니다. 네. 일부 답사하셨다면 전체는 다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좀 길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악산 마실길을 소개해드리면요. 예. 전북에서 조성한 예향천리 백두대간 마실길, 다음으로 서해안 해변 마실길과 함께 3대 마실길 중에 하나인데요. 네. 2010년 전라북도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 걸쳐 있는 모악산 일대 총 연장 72.2km에 이르는 둘레길입니다. 예. 이 모악산 마실길은 김제시 2개 코스, 전주시 2개 코스, 완주군 3개 코스가 뚫려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 김제 구간 2코스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2009년 전라북도에서 개신교, 민족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이 상생과 화합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에 다양한 종교 문화 및 역사 문화 자원을 연결해서 만든 길. 이 길 이름이 아름다운 순례길입니다. 이 길과 겹쳐지기도 하는
곳인데요. 예. 금산사 금상교회, 대순진리의 상생 청소년 수련원, 동동동심원, 동곡약방, 증산법종교 영대 등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원불교, 원평교당, 천주교, 수류성당 등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종교 성지가 있는 곳에 1961년에 완공된 농업관계용 저수지인 금평저수지가 있는데요. 이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금평저수지에 조성된 금평 격길을 주로 걸었습니다. 이거 아주 특별한 곳이네요. 예. 저수지에 조성된 길. 그러면 이제 물과 가까이 있는 나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담쟁이 동굴입니다. 예. 금평 저수지는 김제시에서 수변 생태숲 조성에 나서고 있어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찾는 산책길인데요. 둘레는 3.5km이고요. 지금은 일부 구간을 공사하고 있어 산책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 데크길 아래에서 그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좋은 느낌을 주었고요. 네. 조금 걷다 보니 동곡마을이 있었습니다. 궁금해 들어가서 걸어보니까 시멘트 담장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담쟁이 덩굴이 있어서 이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그 시멘트 담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담쟁이 덩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낙엽 덩굴성 목본인 담쟁이 덩굴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오헨리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는 진짜 담쟁이 잎이 아니라 담쟁이 잎 그림이었지만요. 맞아요. 감동을 준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담쟁이 잎은 잎이 포도잎처럼 새 끝이 얕게 갈라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갈라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세 장의 잎으로 이루어진 우리 토종 담쟁이 덩굴이 아니라 5장의 잎으로 되어 있는 미국 담쟁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본 담쟁이는 우리 담쟁이였는데요. 네. 겨울이라 푸른 잎도 아름다운 단풍도 아닌 갈색의 잎이 조금 남아있는 풍경이었지만요. 겨울에도 내년을 위해 시멘트 담장을 꽉 움켜쥐고 있는 붙은 뿌리와 그 씨를 품고 있는 검은 열매들에서 우리 담쟁이 덩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 담쟁이 덩굴은 잎 모양도 다르지만 덩굴손이 변한 흡착판, 즉 붙은 뿌리가 없습니다. 미국 건 그렇군요. 네. 담쟁이에도 토종이 있고 또 미국 담쟁이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담쟁이지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아니 시인과 식물학자의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은 담쟁이라는 시에서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하면서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쟁이 덩굴을 통해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담쟁이를 바라봤을까요? 예. 그 미국 식물학자 호프 자런은요, 렉걸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덩굴의 유일한 약점은 그것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나무만큼 크게 자라기를 절박하게 원하지만 그것을 고상하게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빳빳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이 햇빛을 찾아가는 방법은 목재를 길러서가 아니라 순전히 악력과 뻔뻔스러움을 동원해서다라는 글이었는데요. 네. 이 나무는 그 내부에 리그닌이라는 단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붙어서라도 자라는 거를 아마 뻔뻔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덩굴손에 흙이 닿으면 뿌리로 변하고 덩굴손에 바위가 닿으면 흡입컵을 만들어 단단히 붙는다. 덩굴손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으로 변신하고 자신의 엄청난 허세를 현실로 만들기에 무엇이든 다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변신술을 지닌 전절자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절망을 넘는 희망의 존재를 보고요. 또 어떤 분은 변절자라는 이름을 붙여 난감하지만요. 이게 다 식물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담쟁이 덩굴 정말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나무는 어떤 걸 보고 오셨나요?
네, 그 같은 낙엽 덩굴성 목본이지만 포도과인 담쟁이 덩굴과 달리 미나리 아지비과인 사위질방입니다. 사위질방. 네, 예. 그 증산교 창시자인 강증산 심었다고 알려진 동곡마을의 대나무도 유심히 보았고요. 그것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금평 저수지 데크길을 걷는데요. 이 숲이 시작되는 경계에서 하얀 솜털 같은 게 붙어 있는 나무가 보여 다가가니 마찬가지로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는 사위질방이었습니다. 네. 그 좀 어두운 빛깔을 지닌 겨울산에서 마치 흰 꽃이 핀 것 같은 모습을 상당히 반가운데요. 사위질방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암술대가 변한 백색 털인데요. 곧 바람에 날려 종자를 퍼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사위질방은 우리 전국산에서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무로 좀사위질방과 할미 밀망이 있는데 이들은 숲의 경계에서 야트막한 관목을 뒤덮고 자랍니다. 이 사위질방은 여름의 줄기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서 자라나온 기다란 꽃대에 여러 송이의 작은 흰 꽃이 모여서 우산 모양으로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사위질방의 백색 꽃 구조를 보면은요,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받침으로 4개가 있고요. 좁고 기다란 형태로 사방으로 갈라져서 직접 보시면 상당히 화려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빵으로 끝나니까 좀 귀여운 느낌. 앙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참 귀여운데 예. 사위가 들어갔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위가 나무 이름에 들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있는 딸의 남편을 말하는 사위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질방은 국어사전에 있는 짐 따위를 질 수 있도록 어떤 물건 따위에 연결한 줄을 뜻합니다. 둘의 합성어가 사위질방이 되는데요. 예. 이 사위를 사랑하는 장모님이 사위가 처가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사위질방 나무줄기로 짐을 묶게 하였답니다. 이 나무줄기가 약해서 조금만 옮길 수 있어서 이제 그랬다는 건데요. 이 사위 사랑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무거운 거 많이 들지 말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 줄기를 보면은 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덩굴이라 약해서 짐을 묶을 때는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야, 장모님의 사위 사랑이 들어있는 나무 이름이네요. 아주 커다라십니다. 이 스스로 수직으로 자라기 어려운 덩굴 식물은 이 덩굴손을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요. 사위질방은 잎 자루를 덩굴손으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다른 물건을 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덩굴손은요, 식물체에 따라서 뿌리, 가지, 잎 등 다양한 기관이 변해서 덩굴손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자, 그 힘 아껴서 우리 딸한테 더 잘해라 이런 뜻일 겁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덩굴 식물이라도 좀 다르게 자라는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사를 마치고 증상규가 궁금해 자료를 보니까 대진대학교 이경원 교수의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보은상생이라는 말을 접했습니다. 네. 이 사전적으로는 은혜를 갚음으로써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숲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에 있어 경계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곳은 밭이나 논과 달리 사람의 간섭과 교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아울러 숲의 주류들로부터 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만화방창의 공간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만화방창은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계의 식물 가운데 사위질방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담장이나 벽면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은 넓은 잎으로 우리가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사위질방을 보면은 이 사람 사이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를 쓰고 명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져다주는 식물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답사였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3.4도, 광주는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 11도, 부산 12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추위 대신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속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호남지방, 대구에서 나쁨 수준으로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대기 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수도권엔 선제적 저감 조치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동에는 대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122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많아지면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겼고요. 역대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또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2.4배, 2주 전에 비하면 3.7배로 확진자 수 증가 폭도 매우 가파릅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전날보다 3명 줄어서 282명으로 계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0명 늘어서 확진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누적 치명률도 0.59%로 낮아졌습니다. 네. 한편 본인 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 60세 미만 확진자를 위해서 정부가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재택치료 기간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증상은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 저하, 지속적인 가슴 통증, 그리고 37.8도 이상의 발열입니다. 특히 이 체온이 37.8도 이상인 상태가 72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산소 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로 내려가면 이 대면 진료 후 병상 배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심각한 증상은 아니더라도 이 재택치료 기간 탈수나 발열이 지속되면 이 매일 2리터 정도 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119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에게 오는 14일부터 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좀 보죠. 피겨의 차준환 선수가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어요. 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 출전한 차준환 선수가 어제 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93.59, 예술 점수 90.28, 감점 1점으로 총점 182.87점을 받았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 99.51점을 합한 최종 총점은 282.38점으로 종합 5위에 올랐는데요. 네. 1위는 332.6점에 달하는 미국의 네이선 첸 선수가 차지를 했고 2위부터 4위까지는 일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 올림픽 피겨에서 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연아 선수 이후 처음입니다. 10위권 진입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훌쩍 넘어섰고요. 지난 2018년 이 평창올림픽에서 자신이 기록한 한국 남자 싱글 올림픽 최고 순위인 15위도 여유롭게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달 기록한 본인의 공인 최고점도 넘어섰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터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죠. 네, 그제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서 근거 없이 이 정부를 적폐 수사의 대상이나 불법 행위자로 보는 것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그때는 이 정부에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을 했단 말인가라면서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이 퇴임 후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하지 않았죠? 네, 사과는 안 했지만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했고 이 본인 역시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라면서 이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이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후보가 원칙론에 대해 얘기한 것을 청와대가 발끈했다라면서 원칙론에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것은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밝히며 관련 계좌를 공개했습니다만 이 추가 계좌 공개는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김건희 씨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5월 이후에도 자신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활발히 거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는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이 다른 증권 계좌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검찰은 이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짬이해서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이 통정거래 수법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 조작을 하진 않았다면서 이 남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이 수년에 걸쳐 매매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는 국민의힘 측 해명과는 달리 이 김건희 씨가 기소된 피고인들과도 거래를 했으며 이 국민의힘 해명과는 달리 전화가 아니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했다라고 추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펀드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판매 2년 만에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이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라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가 60억,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의 피해액만 2,500억 원이 넘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루가 된 부분의 관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이 이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조건으로 펀드에 투자를 했는지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펀드의 부실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하성 주중대사는 사고 이후 일체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재산 등록 시 밝힌 투자 내역으로 공직자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장하성 주중대사 제가 전 대사라고 했는데 바로 잡습니다. 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네요. 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한 업무를 혼자 떠맡아 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는 한국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이후 이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이 원청인 서부발전 관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법원은 그 원청인 서부발전의 전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노동자가 아니고 또 원청 대표는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김 전 대표 이외에 원하청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최대 집행유예일 뿐 이 실형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부발전과 하청업체는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사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균 씨 측은 즉각 항소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고요? 네,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45일째 이어지고 있는 어제 노조원 200여 명이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노조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라며